네, 반갑습니다.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조명을 안 켰네요. 그죠? 어두워 보여서. 오늘 갑자기 날이 너무 더워졌어요. 한여름이 됐습니다. 28도까지, 지금 서울은 28도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지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백팩에 맸더니 막 등에서 땀도 흐르고, 다들 이런 그 일교차가 너무 심한 이때 항상 건강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또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단백질의 일생을 또 계속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4장 수송, 그래서 세포 내 물류 시스템. 이게 뭔 뜻이냐 하면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사실은 붙잡아서 끌어내는 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송 시스템으로서의 이제 단백질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정교한 수송 시스템인데 단백질의 올바른 구조를 가지면 그것 자체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뭐를 수송 시스템 자체를 단백질이 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나쁜 거나 혹은 세포에 필요한 것들을 이 단백질이 정확하게 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LDL,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지단백이거든요. 사실은 기름을 감싸는 수송체인 거죠. 수송체. 그게 결국은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3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지질의 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막을 만들고 있는 것은 인지질이라고 불리는 지질인데 이것은 머리와 꼬리가 있는 구조다.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친수성이라 물에 친숙해지기 쉬우며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다. 소수성 부분만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것은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경우에서 본 것과 똑같다. 그래서 지질의 친수성 부분이 물에 접하는 쪽에 놓이고 소수성 부분이 그 안쪽에 놓이면 소수성 부분은 물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배열한 이중의 구조, 이것이 모든 막의 기본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오메가3를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수송체가 운반을 해서 뇌세포 막도 형성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142페이지에 보게 되면 당사슬의 부가 그래갖고 단백질의 화장지우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이라고 하면 바로 설탕이 떠오를 것이다. 설탕은 통칭이며 화학적으로는 자당, 스크로스라고 하며 어떤 책에는 스크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설탕이라는 얘기예요.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단당류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다. 설탕이라는 게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세포 내에는 포도당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당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 당이라는 게 이런 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143페이지에 대부분의 분비 단백질이나 막 단백질에는 뭐 N결합형 당사슬이 부과되어 있으며 단백질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당이 어떤 거예요? 단백질의 이 물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당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지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내가 뭐 요즘은 하도 당뇨 환자들이 많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적당한 양의 항상 중용의 도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이제 평상시 제가 많이 이제 제 지인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165페이지에 보게 되면 미용이나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콜라겐이 들어간 건강식품 등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콜라겐을 섭취하면 그것이 그대로 콜라겐을 보충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식품으로 섭취해봤자 그것은 소화기관을 통해서 일단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다음에 영양소로 재이용되므로 콜라겐 모양 그대로 흡수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걸 정확히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아쉬운 게 그런 거거든요. 그냥 소비자들이 뭐 저분자 뭐 콜라겐 그러면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몸에서 육모를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비타민 미네랄들이야 이제 삼투압을 통해서 흡수가 되긴 하지만
대량 영양소로 봐서 이 세 가지뿐이 우리 몸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이게 세 가지가 통과돼서 내 몸의 세포로 보내져서 이제 화학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영양분으로 쓰이는 건데, 콜라겐 자체, 그게 저분자든 고분자든 콜라겐 자체를 섭취했다고 해서 콜라겐 자체가 흡수될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서는 예를 들어 콜라겐은 단백질과 아미노산과 비타민 C가 만나야 콜라겐이 되는 건데, 저분자 콜라겐을 먹었다고 해서 이 콜라겐이 바로 흡수돼서 바로 쓰여지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얘가 다시 받아들여져서 아미노산으로 다시 쪼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막말로 콜라겐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분자 콜라겐을 먹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단백질,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섭취해서 비타민 C와 섭취를 해서 분해 과정을 없애고 다시 그냥 결합시키는 과정이 더 몸에선 간단할까요? 제발 그 마케팅에 좀 안 속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해서 바로 우리 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분자 샤프론, 이제 뭐 단백질에 대한 얘기인데, 얘가 이제 질병을 좀 막아주고 뭐 이런 건데, 이제 분자 샤프론과 질병이라는 게 이제 168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간 경변이나 폐섬유증, 동맥경화, 켈로이드라는 섬유화 질환은 콜라겐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병이며, 현재로서는 유일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병 중에 난치병이다. 간 경변은 콜라겐이 간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병이다. 간질성 폐렴이 진행되면 폐섬유증에 이르는데, 이것도 콜라겐의 축적이 불러일으키는 병리이며 호흡곤란을 일으킨과 동시에 예후가 극히 나쁘다. 분자 샤프론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 일단 장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이 무너져서 우리 몸에 균총이 무너지다 보니까 모든 균형이 무너지는 거고요. 또 지나친 단백질 섭취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것도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우수한 단백질인 거는 사실이지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한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뭐 아예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 뿐이 아니고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고의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러니까 반찬이 없다라고 투정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어요. 20대도 그렇고요. 과연 이러다 보니까 많이 쌓이는 거죠. 콜라겐들이 많이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치매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거고, 여기 지금 섬유화, 간 경변이라든지 뭐 폐섬유증, 동맥경화도 사실 기름이 쌓인다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라니까요. 단백질이 쌓이는 거라니까요. 켈로이드, 뭐 뇌에 쌓이는 켈로이드죠. 그게 이제 치매를 일으키는 거죠.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그러니까 육고기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공생의 관계로 돌아선 세균이고요.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세포의 경우 하나의 세포에 100에서 2000개 존재하며, 각 미토콘드리아는 자신의 내부로 단백질을 운반해 넣는 방법을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세포에는 100개에서 2000개가 존재하는데 100개밖에 없으면 어때요? 아무래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좀 적겠죠. 2000개가 있으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활동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 숫자에 의한 건데, 그럼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걸으시는 게 상당히 좋은 거죠. 아주 무리한 운동보다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유산소 운동은 우리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걷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 울트라 마라톤 하는 사람들한테 8km 정도는 뭐예요? 유산소 운동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걷는 운동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오늘 1시간을 걸었다. 이건 뭐 유산소 운동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송 시스템은 결국은 당과의 결합, 협조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5장으로 이제 윤회 전생, 그래서 생명 유지를 위한 죽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근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죽어야 됩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죽어야만이 다시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79페이지에 불로장생의 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180페이지에 단백질의 수명 얘기가 나오고, 단백질의 수명 얘기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뭐 대장균의 이제 뭐 아미노산을 폴리펩타이드로 이어가는 속도는 대개 1초에 10몇 개에서 300개의 아미노산을 넣어서 한 개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적어도 몇십 초 걸린다. 이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 인간을 포함해서 진핵 생물이 갖고 있는 단백질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5에서 7만 종류 정도 있다고 일컬어진다. 각 단백질의 수명은 다양하며 현재 알려진 것으로도 불과 몇 분이라는 아주 짧은 수명을 가진 것도 있고, 근육을 만드는 미오신, 적혈구의 주성분인 헤모글로빈, 눈의 수정체를 구성하는 크리스탈린 등과 같이 몇십 일에서 몇 달의 수명을 가진 것도 있다. 그러니까 다 틀린 거죠. 부위에 따라서. 왜 단백질에 따라 이렇게 수명이 다른지, 또한 무엇이 이 수명을 규정하고 있는지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단백질이 오래된 것이 파괴되고 새 것으로 교체되는 대사의 사이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은 오래된 거는 죽어 없어져야 새로운 또 단백질이 탄생하는 거죠. 인간도 죽어야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고요. 신체 여기저기에서 만들고 파괴하고 다시 만들고 파괴하는 작업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시적으로 단백질 얘기뿐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영원히 만약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공룡도 뭐 다 살아있고 뭐 죽지도 않고 다 살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가 제대로 이게 건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83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미노산의 리사이클 시스템, 그래서 단백질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분해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은 평균 60에서 80g이라고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체중 70kg인 사람이 하루에 만드는 단백질의 양은 약 180에서 200g이다.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이 모두 분해되어 원료로 사용한다 해도 섭취량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양이 많다. 아미노산의 리사이클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식사를 통해서 체내에 섭취된 아미노산에 더해서 체내의 단백질을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아미노산도 알뜰하게 원료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재활용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콩팥, 신장에서 재활용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지면 생명을 순환하는데 이게 되게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간신히 살았다가 간과 신장 덕분에 우리는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개가 이제 어떤 거냐면 제1조건이 해독이거든요. 특히 신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가 쓰고 버려지는 칼슘 같은 경우들도 콩팥에서 98%를 재활용을 합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장이 튼튼해야, 사실은 생명이 완전히 끝난 걸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하면 신장의 수명이 끝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소변과 똥을 찍 재립니다. 그거 끝까지 신장이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생명이 끝났다라고 봅니다. 숨은 멈춰도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건강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어때요? 안 좋은 걸 하도 많이 먹어서 혈액투석하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혈액투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생활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방법뿐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0페이지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자기를 먹어서 살아남는다. 뭐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들인데 훨씬 단적으로 살기 위한 분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오토파지라는 분해 기능이다. 오토파지란 주변에 있는 것을 모조리 봉지 안에 쓸어 담아 일괄로 한꺼번에 분해해버리는 구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파지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은 영양 기아인 경우에만 한정되진 않는다. 자, 내 몸이 영양이 기아인 상태인 것 같다 그러면 이 오토파지가 쫙 나와가지고요. 뭐 균이든 뭐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몽창 다 분해를 해버립니다. 몸에 안 좋은 것들을.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이 좋아진다는 게 이 오토파지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세포 안에 차츰 쌓여가는 찌꺼기 같은 불필요한 것, 예를 들면 변성된 단백질 이런 것들, 불필요한 것을 정기적으로 정화하는 데에도 이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다고 한다. 이 정화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며 최근 일본의 연구자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오토파지에 관여하여 유전자를 파괴해서 관찰해보니 정화작용을 못하게 된 탓에 단백질의 응집물 등이 신경세포에 축적되어 신경변성 질환이 일어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게 뭐예요? 치매, 알츠하이머인 거죠. 그 밖에도 세포 안에 치조농로균이나 결핵균 또는 콜레라균 등 전염병을 일으키는 균이 들어왔을 경우 그 병원체가 되는 박테리아를 감싸서 박테리아째로 한꺼번에 불해버리는 작용도 갖고 있다. 뭐가요? 오토파지가. 이거는 언제 작동한다고요? 몸이 기아를 느낀다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몸에 찌꺼기들이 많이 쌓였다든지 할 때 자동으로 얘네들이 작동을 해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깡그리 잡아 먹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오토파지 시스템에. 현대인들은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저희는 그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항상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그 가제 손수건을 찼었단 말이에요. 왜? 노란 콧물이 질질 나오니까. 그 노란 콧물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영양 부족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 노란 콧물 흘립니까? 그만큼 영양은 충분한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과도한 영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토파지가 움직일래야 움직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몸이 기아 상태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 열 몇 시간 이상, 12시간, 14시간 이상의 공복감을 가지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 오토파지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203페이지에 세포의 죽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당연히 세포는 죽어야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해요? 아포프토시스라고 하죠. 자살하도록 만드는 거죠. 세포에게도 당연히 죽음은 찾아온다. 세포의 수명은 다양하지만 세포의 죽음에는 딱 두 종류만 있다. 하나는 네크로시스이며 다른 하나는 아포프토시스이다. 고온이나 동물 영양 부족, 세포막의 손상 등 외계로부터 강제적인 힘이 가해져서 일어나는 것이 네크로시스. 세포의 괴사라고도 부른다. 반면에 아포프토시스는 생리적인 조건 하에서 세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일으키는 세포사이다. 적극적으로 일으키는 세포사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단백질의 품질 관리, 그래서 그것의 파탄으로부터의 병이 이제 단백질이 때문에 이제 병이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들이 쭉 돼 있어요. 쭉 돼 있는데 공장에 예를 들어서 공장에 이제 생산 라인 비교를 하면서 216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전략이 생산 라인의 정지. 필요에 따라서 생산 라인을 정지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전략은 수리공 샤프롱의 유도에 의한 재생. 세 번째는 폐기 처분, 아포프토시스 좀 얘기한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네 번째는 이제 공장 자체를 폐쇄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아포프토시스가 되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이제 건강을 유지한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226페이지에 보면은 품질 관리의 파트너로서의 병리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단백질의 일생과 우리들 인간의 생명 활동의 연관은 가장 뚜렷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은 질병의 문제이다. 질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전병과 신경변성 질환은 단백질 합성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 그냥 단순 치매보다 뭐예요? 알츠하이머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32페이지에 보게 되면 신경변성 질환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이게 뭐예요?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거죠. 있으며 폴리글루타민병이나 프리온병 등도 여기에 속힌다. 프리온병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뇌에 광우병처럼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거죠. 이 중에는 독자적으로 발병하는 것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으며 프리온병처럼 전형성인 것도 있는데 모두 원인이 유전자, 즉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에 있으며 그것이 이상하게 접혀서 응집체를 만들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죽어버리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너무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좀 곤란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뭐 239페이지에 가면 여러 가지 해면 상내증, 그래서 아까 프리온으로 인해서 뇌에 구멍이 뚫리는 건데 이게 이제 되게 좀 무서운 거죠. 사실 인간 광우병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또 그렇고 246페이지에 보게 되면 알츠하이머병의 메커니즘,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은 환자의 뇌가 신경세포 탈락에 의해 현저하게 위축되는 것. 이게 단백질이 굳어져서 그 뇌를 차지해 버리는 거거든요. 신경세포 내에 섬유 모양의 물질이 축적된 신경원 섬유의 변화가 보이는 것, 그리고 대뇌 피질의 노인성 반점이라 불리는 얼룩 같은 축적물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 등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라는 것이 결국 다 단백질이 굳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백질의 일생인데 결국 삶도 단백질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죽음도 단백질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런 질병들에 걸리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얘기들을 또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단백질 중요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좀 지양하시고 식물성 단백질을 지향하는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가족 또 일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